자, 페이지 162쪽에 산화수와 산화환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산화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살펴봤는데 기존의 산소나 수소 또는 전자로 인한 산화환원 반응을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좀 다뤄봤었던 이 산화수라고 하는 것만 사용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환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물질이 산화됐고 어떤 물질이 환원됐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전기 음성도의 개념으로 가지고 정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 음성도 하면은 공유결합이 형성됐을 때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으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도가 클 텐데요. 이때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1.7보다 작을 때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진 않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리고 1.7보다 클 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 하면은 분자기 때문에 당연히 비금속 원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HCl 같은 경우에는 공유전자쌍을 하나 만든 상태에서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2.1, 염소가 3.0이니까 치우치되 완전히 치우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플로린이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2.1, 얘가 4.0이니까 플로린 쪽으로 치우치되 지금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가 1.9 정도가 났죠. 그러면은 거의 이온결합 물질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쟤는 공유결합 물질이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예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죠? 절대규칙과 그 순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각 이 산화수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산화수를 빠르게 적는 연습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문제가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 5가지의 화학 반응식을 보여주고 다음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구별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일이 다 그죠? 산화수를 적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눈에 딱 띄는 그런 산화환원 반응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산화수를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어찌됐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산화수를 적는 연습을 꾸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포도당에 관련된 산화수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나요? 보여드렸습니까? 구조식 그리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포도당의 구조식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산화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을 겁니다. 그때 포도당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물질들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산화수를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의 산화수를 정하는 것은 그게 진짜 산화환원 반응이든 아니든 어찌됐건 산화수를 적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미노산 같은 거 보면은요, 종류가 20종류죠. 그랬을 때 탄소를 기본 주축으로 해서 지금 현재 4개의 손을 뻗은 상태에서 한쪽에는 C, O, O, H, 오케이? 또 한쪽에는 N, H, H 이런 식으로 카복실기와 아미노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한쪽에는 수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쪽 한 손에다가 어떤 원자나 원자단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20종류가 결정이 되죠. 그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위에 요게 붙어 있다고 쳐볼까요? 요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원소들의 산화수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지? 뭐 다 해보지는 말고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요 녀석의 산화수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때 산화수를 하려면은 당연히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꼭 알고 있으라고 하는 전기 음성도가 있었죠. 그지?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주어져요. 알겠죠?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산소, 질소, 탄소, 수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게 뭐겠어? 탄소겠죠. 그 다음이 질소, 그 다음이 탄소, 그 다음이 수소일 거다. 이렇게 문제에서 분명히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탄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수소의
전자가 치우칠 거고요. 치우칠 거고요. 치우치겠죠. 맞지? 대신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서는 전자 주고받은 거 없으니까 요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겠구나. 그렇죠. 마이너스 3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 탄소를 볼까요? 요 탄소? 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죠? 상관없죠? 어쪽? 빼앗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수가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요 탄소를 볼까요? 요 탄소는 상관없죠. 빼앗길 겁니다. 맞죠? 근데 위쪽에 있는 산소와는 이중결합이 형성돼 있지. 그럼 한 번에 전자를 2개를 빼앗길 거라는 거야. 맞지? 그럼 총 3개 빼앗겼으니까 산화수가 얼마다?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주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화학 반응이 있었어요. 어이구, 이 친구는 이제 오네요. 어서 와. 자, 그랬을 때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예전에 요거 반응식 본 적 있었죠. BF3랑 NH3가 반응해서 NH3BF4, NH3BF4, BF3. 자, 요거 만들어지는 거 있었었죠?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이 이 반응은 굉장히 다양한 반응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구조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BF3 중심원자 붕소죠. 그죠? 플로린과 각각 단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는요, 질소가 중심원자, 수소와 각각 단일 결합되어 있죠. 그죠? 둘이 결합합니다.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이 붕소랑 플로린 사이에서 무슨 결합? 배위 결합. 그지? 그러면서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됐나요? 이 반응식이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저 BF3랑 NH3가 결합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 물어볼 수 있겠죠. 무슨 결합? 배위 결합. 됐습니까?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 아니면 아무데나 여기에 감마. 결합각 물어볼 수 있죠. 이때 알파는 몇 도? 120도.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07도. 얘는 109.5도. 결합각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화환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화환원. 오케이? 왜? 산화환원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 우리 산화환원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볼 때 산화수를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산화수를 적었을 때 과연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랬을 때 우리 산화수 한번 적어볼까요? 자, 붕소와 플로린 사이에서 각각 공유 전자쌍을 형성했다면 어느 쪽으로 전자가 치우칩니까? 플로린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겠죠. 맞죠? 일단 규칙상으로 전체적으로 0이었는데 플로린이 있으니까 플로린은 얼마?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플로린 모두 다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고 붕소가 얼마? 플러스 3. 됐습니까? 암모니아 볼까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죠? 질소 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러면은 모든 수소는 전자 하나씩 뺏겼으니까 플러스 1. 그리고 질소는 3개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럼 얘는? 자, 요거부터 플로린부터 해볼까요? 어찌됐건 플로린 이쪽으로 치우치겠죠. 플로린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수소는 빼앗기죠. 그죠? 그럼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면 붕소랑 질소는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 질소. 이쪽으로 전자 치우치겠네요. 자, 붕소의 산화수 얼마? 플러스 4예요, 3이에요? 3이 아니고 줄게 없잖아. 응? 4야, 3이야.
공유전자쌍 있죠? 네. 공유전자쌍을 일방적으로 공유를 해줬지. 네. 그게 뭐야? 폐위결합인 거잖아. 네. 맞습니까? 폐위결합. 그래서 얘 옥텟 규칙을 만족한 거죠. 다시 결합을 하게 되면 빼앗아 올 겁니다. 산화수 얼마? 3. 플러스 3이야 4야? 그러면은 질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인가? 어차피 어? 개수는 똑같으니까 3. 동소 플러스 3, 질소 마이너스 3입니다. 왜냐하면은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붕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 원자인 질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쓰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질소의 전기 음성도가 크다면은요, 그냥 줬던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쌤쌤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붕소 자체는 실제로 모든 방향으로 전자가 다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노란색으로 표시된 배위결합 같은 경우에는 없던 구조니까, 원래 없던 전자니까 뭐 빼앗긴 것도 아니고 질소가 얻은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소는 플러스 3, 질소는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반응 전에 산화수가 변하나요? 안 변하죠. 위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나아간다면 이 반응으로 가지고 산염기를 구별하기도 하죠. 오케이? 우리가 바로 이제 뒤에 가서 산염기 파트를 볼 거거든요. 그 산염기 파트에서 바로 이 반응도 실제 산과 염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바로 지금 이제 BF3가 산으로, 그리고 암모니아가 염기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요거까지도 요 화학 반응식으로 다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다채롭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산화수에 관련된 내용들로 화학 반응식의 어떤 산화환원 반응 여부 따지는 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페이지 164쪽 보시면은요, 산화수의 주기성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중간쯤에 전자 배치에 관련 있는 산화수는 주기성을 나타낸다 하면서 각각 그래프 같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점이 찍혀 있는 것은 각각의 원소들이 가질 수 있는 산화수를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 산화수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하나의 원소가 산화수를 한 가지만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 세 개 또는 그 이상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질소를 보면은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 산화수가 최대값이 나올 수 있는 게 얼마예요? 플러스 5죠. 반대로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산화수를 봤을 때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전자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는 몇 개까지 빼앗길 수 있다? 5개까지 빼앗길 수 있다.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가진다는 것은 3개만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3개를 얻으려고 할까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겠죠. 따라서 산화수를 보면은 산화수의 최대값은 절대 원자과 전자의 수를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자를 얻는다면은 부족한 전자만큼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 질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소들에게서도 여러 종류가 나타나는 것들을 설명할 때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오케이? 예를 들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산화수가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 7 나오죠. 7개 전부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원자과 전자가 최대 7개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만 얻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겠구나. 원자과 전자 7개구나. 또 똑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뭐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 얘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산화제와 환원제 나와 있죠. 용어가 헷갈려서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하죠. 반대로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켜주는 물질.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일단 먼저 산화 환원을 적어 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산화제, 환원제 적어 두시는 게 안 틀릴 가능성이 안 틀릴 가능성이 높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겁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곧 6월 모평입니다. 6월 모평에서
어찌됐건 이 산화환원 관련된 내용 나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산화환원 관련된 내용에서 기껏해야 문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는데 그거 귀찮다고 눈으로만 보고 하면은 수능도에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라도 좀 적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하지 않았던 것 중에 철의 부식과 방지 대책 있었나요? 그죠? 다시 넘어가셔서 페이지 160쪽 가시고요. 자, 철의 부식과 방지는 실질적으로 금속의 반응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철이 부식된다는 것은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산화 반응입니다. 반대로 이제 산화철에서 철을 얻어내는 과정은 대표적인 환원 반응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때 철이 산화되는, 즉 부식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산소와 물이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산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지? 사실 물도 중간에 반응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물은 그 안에서 전자의 전달 매개체로만 작용한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인은 철과 산소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앞서 물이 그 전자를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산소와 물이 충분한 조건에서는 철이 녹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예를 들어 산소만 또는 물만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은 철의 부식이 일어나되 처음보다는 적게 일어날 거라는 거. 근데 이때 소금물과 같은 전해질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전자의 이동이 더 원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산화가 일어날 것. 이렇게 우리 다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아래 탐구자료 살펴보기에 나와 있는 실험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지 구별할 줄만 알면 되겠죠. 첫 번째 첫 번째 시험관 가는요, 물과 산소 모두 닿는 조건이죠. 나는요, 못을 집어넣고 솜으로 틀어 막은 다음에 위에다가 건조제까지 넣었습니다. 뭐랑만 반응시키는 거죠? 산소와만 반응시키는 거죠. 다는요, 지금 현재 끓인 물에다가 식용유를 띄워놓은 상태로 쇠못을 완전히 담가두었습니다. 뭐랑만? 물로만. 물을 왜 끓이죠? 그렇죠. 물을 끓임으로써 기체의 용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죠. 물에도 일부 산소가 녹아있을 테니까 끓인 물은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내부에 녹아있던 산소도 외부로 방출이 되어서 거의 기체가 녹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순수하게 물만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끓인 물은 식힌 다음에 다시 끓여도 더 빨리 끓죠. 몰라? 모르니? 물을 끓일 거예요. 라면 끓일 거야, 너네들이. 냄비에다가 물 받아놓고 뽀글뽀글 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막 끓여가지고 물이 막 끓고 있는데 엄마가 야, 저기 가서 청소 좀 하고 먹어. 이러면은 어차피 물 꺼야지 뭐. 그치? 그런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귀찮아하면서 불을 딱 켜면은 아까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물이 다시 확 끓어버립니다. 물도 똑같은 거야? 응, 똑같아도요. 왜냐면은 끓을 때 물에 증기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내부에 있는 기체들이 빠져나오면서 또 증기압력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외부 압력과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이 같아져야지 이게 물이 끓는데 이게 또 다른 기체들이 방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물이 끓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런 기체들이 적어지게 되면 물이 굉장히 빨리 끓게 됩니다. 근데 살면서 해볼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 뭐 좀 더 빨리 끓는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이제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물만 반응시킨 게 다였어요. 라는 아무것도 안 반응시키는 거죠. 그지? 식용유에다가 완전히 담가뒀기 때문에 물도 산소도 모두 차단되는 조건입니다. 부식이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마지막 조건은 앞선 가해 실험에서 물 대신에 소금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말은 물에 전해질을 녹여나왔기 때문에 전자 이동이 더 원활하게 일어나겠죠. 따라서 가장 많이 부식이 될 거라는 거. 이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식 방지법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말 그대로 녹이 슬지 않게끔 하는 방법인데 아예 근본부터 차단해 버리는 거죠. 물과 산소랑 물을 차단하는 방법. 그죠? 이때 그 대표적인 게 기름칠. 아까 우리 실험을 통해서 기름 속에 넣어두면은 완전히 물과 산소가 차단된다는 걸 확인했죠. 그러니까 물체 표면에다 기름칠 해주는 거 또는 페인트 칠해주는 거.
페인트도 뭐 수성도 있고 유성도 있고 하지만 보통은 표면에다가 페인트를 발라놓으면 물과 산소가 직접 닿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철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은 도금이죠, 도금. 도금하면은 자꾸 금을 입힌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금속을 입히는 거죠, 금속을. 맞지? 철에 다른 금속을 표면에 입혀가지고 철을 보호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죠? 함석과 양철이 있습니다. 이때 함석은 철에 아연을 도금한 거죠. 오케이? 양철은 철에 주석을 도금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일단 함석 같은 경우에는 철이 있고요. 바깥쪽에 아연으로 도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반응성은 철과 아연 중에서 누가 커요? 아연이 크죠. 그러면은 일단은 아연이 먼저 부식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연이 부식되는 동안 철은 보호를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아연은 철보다 반응성이 좋으니까 굉장히 빨리 녹이 슬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럼 철은 생각보다 빨리 녹슬리지 않겠니? 그렇지 않겠어?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따로 부동태라고 하는 걸 하나 보시면 됩니다. 부동태는 실제로 금속이 스스로 녹이 쓰는 현상이에요. 녹이 쓸 거예요. 녹이 쓰는데 녹이 슬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내부를 보호하는 현상을 부동태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루미늄 반응성 굉장히 좋죠. 맞죠? 알루미늄 반응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산소와 만나는 즉시 산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에 이제 슬슬 녹이 슬기 시작을 하겠죠. 녹이 슬면서 바깥쪽에 Al2O3와 같은 산화 알루미늄 피막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화 알루미늄 피막 자체가 굉장히 조직이 치밀해요. 그 말인 즉슨 알루미늄이 산소와 닿는 순간부터 바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얇은 피막이 형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과 산소가 내부로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도리어 내부는 보호가 돼버려요. 그런데 철은 어떠냐고? 철도 산소와 닿으면은 바깥쪽에 피막을 형성하겠죠. Fe2O3 같은 거. 오케이? 그런데 이 조직은 치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산소가 그냥 내부로 침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겉만 부식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속까지 부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이해되시나요? 얘가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스스로 보호하는 부동태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알루미늄 사용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창문 틀 같은 거, 그런 것들 일부러 부식시켜서 나옵니다. 오케이? 왜? 그렇게 놓으면은 녹이 안 슬거든, 내부가. 오케이? 자, 그런데 안이 부식돼 있어요? 뭐가요? 얘를 아니요, 겉에만. 근데 저게 왜 우리 녹슬면은 막 이렇게 붉은 녹 생기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잖아. 피막 자체가 굉장히 얇아서 거의 투명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특별히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면은 뭐 색깔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색깔을 도색을 해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눈에 띄지 않고 알루미늄 자체의 특성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아연 자체도 피막 자체가 굉장히 좀 조직이 치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느리게 부식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양철 같은 경우에는요, 양철은 철이 있고요. 그 위에 주석 도금하죠. 주석은 어때요? 반응성이 철이 주석보다 반응성이 더 크잖아. 반응성 되게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천천히 부식되겠죠. 그죠? 철 보호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흠집 생겼을 때. 맞지? 흠집이 생겼을 때. 자, 흠집이 생깁니다. 이렇게 철의 일부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이 닿고 산소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돼도 두 금속은 반응성이 큰 녀석부터 먼저 산화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때 이렇게 생성된 전자가 반응성이 작은 철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산소는 철 쪽으로 와서 전자를 받아주기 때문에 전자를 받아주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철은 그냥 단순하게 전자 전달 매개체로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 자체가 직접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흠집이 생겨서 철이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연이 부식도는 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석은요, 흠집이 생기기 쉬운 장소에 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흠집 생겨도 나중에 다시 도금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지붕 같은 것들 만들 때 아니면은 함석으로 가지고 양동이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게 바로 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양철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양철. 자, 이번에도 표면이 노출이 됐습니다. 주석이 있고요. 철이 있습니다. 물 닿았고요. 산소 있고요. 그러면은 이때 둘 중에 반응성 큰 거 누구? 철. 철이 먼저 산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녹슬기 시작해야 되네요. 전자를 누구에게 줍니까? 전자를 주석에게 주죠. 그럼 주석에게 산소가 와서 전자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때는 도리어 주석이 보호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양철은 흠집이 생기지 않는 장소에 사용을 해야 돼요. 흠집이 생기면은 철이 부식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도 그냥 철만 놔뒀을 때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더 빠른 부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양철은 어디 사용하죠? 캔깡통. 양동. 캔깡통. 양철 캔깡통. 오케이?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은요, 할인매대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찌그러진 캔 같은 거 되게 싸게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본 적 없나요? 요즘은 캔 같은 경우에도 재질이 여러 가지죠. 뭐 알루미늄 재질도 있고 철 재질도 있고 이러는데 그 철 캔깡통이 내부가 저렇게 주석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빨리빨리 팔아버립니다. 빨리빨리 팔아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철이 내부에서 녹슬기 시작할 거라 이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거 먹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먹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겐 철이 필요한데 뭐. 맞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 몸에서 무기압류 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보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캔이 찌그러져가지고 그 찌그러진 부위에 철이 노출돼가지고 그 철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어. 그러면 그 정도의 철은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알았어? 다만 정말 철이 많이 노출이 되면은 철 이온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정도 상황이라면은요, 내부의 음식물이 상했을 거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내가 주머니에 돈 많고 빵빵하고 이러면은 뭐 왜 그런 걸 먹겠어. 그지? 그런데 할인매달 갔는데 찌그러졌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사고 상관없다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또는 꼭 할인매대가 아니더라도 그 진열장에 이렇게 내가 뭐 캔을 사러 갔는데 내가 원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은 거기 이제 매장 직원분들 불러가지고 혹시 뭐 다른 제품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없다, 재고가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찌그러진 거 할인 판매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인 판매해 주기도 합니다. 할인마트도 그게 가능해요. 그 내고. 그러니까 우리 원래 보통 시장 같은 데 가면은 100원만 좀 깎아주세요 이러죠. 그지? 그게 가능한 곳도 역시 할인 매장입니다. 선생님이 듣기로는 각각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대형 할인마트, 할인 매장들 있잖아요. 그 할인 매장에서는 어떤 물건의 로스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손상이 되거나 잃어버리거나 파손되거나 이래가지고 못 팔거나 해가지고 손해가 나는 금액 있죠. 그 손해 나는 금액을 정해놨대요.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좀 유도리 있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할인 제품으로 팔아내는 거는 거기에 이제 로스율, 거기에서 이제 책정된 금액 안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가능하면은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또 뭐 맨날 가가지고 뭐 이거 깎아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지? 깎아주신 공은 쓸 수 있을 때나 써야죠. 그죠? 하여튼간 뭐 그런 거. 자, 이거 도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흠집 생기지 않는 곳에 써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합금 만드는 거죠. 철에다가 니켈이나 크로뮴 같은 거 섞어가지고 완전히 성질이 달라지는 금속을 만듭니다. 그게 뭐죠? 스테인리스, 철,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스테인이 뭡니까? 스테인이 녹이죠. 그지? 녹이 없느냐? 맞지? 그러니까 녹슬지 않는 철을 만든 게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됐습니까? 별거 없고요. 세 번째, 음극화보. 네, 음극화보호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면은 희생금속 보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희생금속 보호. 다른 금속을 희생시켜서 철을 보호하는 거죠. 요겁니다, 요거. 함석. 그제? 둘 다 노출됐을 때 반응성이 큰 아연이 산화되면서 철이 만들어지는 거죠. 철이 보호되는 거죠. 이게 음극화보호. 그래서 음극화보호는 반응성이 철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철제 기름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뭘 달아놨어? 마그네슘 조각 달아놨지? 그지? 그러면은 마그네슘이 철보다 반응성이 좋으니까 마그네슘부터 먼저 산화. 그지? 뭐 토양으로 이제 마그네슘 들어간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생긴 전자를 철 쪽으로 전달. 그래서 산소가 철에 와서 전자를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철 자체는 녹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왜 음극화 보호냐면요. 여러분들이 화학 2를 배우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화학 전지 개념이 나오거든요. 화학 전지를 만들 때 두 개의 금속 판을 전극으로 사용해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랬을 때 반응성이 큰 금속이 전자를 내놓고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플러스 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극화 보호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음극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마그네슘 같이 반응성 큰 금속 연결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개념으로 전자를 철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제 기름 탱크를 보호하는 것. 또는 거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박을 진수시킬 때 밑에다가 아연 조각 붙이는 것. 선박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바다에 항해하게 되면은 당연히 녹이 빨리 슬겠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아연 조각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또 아연 조각을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 선체 자체의 부식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이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음극화보호도 아무 금속이나 쓰면 안 됩니다. 철보다 반응성 크다고 아무거나 쓰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배 진수하는데 밑에다가 칼륨 붙여가지고 밑에다가 진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물에 띄울 거야. 배 진수하는데 밑에다가 칼륨 덩어리 톡톡톡 붙인 다음에 그냥 배를 물속에 띄웠어. 어떻게 될 것 같아? 알칼리 금속이 뭐야? 일종 칼륨이 알칼리 금속이잖아. 물과 닿으면 수소 발생하면서 폭발하지 않습니까? 아무 금속이나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 씁니다.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것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산화원은 모두 마무리된 건가요? 좋습니다. 자, 이 부분 뭐 당연히 문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2점짜리 빼고요. 3점짜리 문제만 먼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